아씨는 못 보냅니다. 그 집에는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18살 몸종 10월이 죽은 주인의 위패 앞에서 그리 말했습니다. 서진사가 세상을 뜬 지 1회째 되던 날이었지요. 흉흉한 소문이 도는 부잣집에서 홀로 남은 아씨에게 혼담이 밀려들었고 10월은 아씨의 옷을 걸치고 아씨의 이름으로 낯선 가마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 높은 담을 넘으면 다시는 제 이름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10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이 담 안에 감추고 있던 것은 사람들이 수군대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진사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글 읽는 선비의 집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이제는 기와가 군데군데 내려앉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한 낡은 집이었지요. 서진사는 벼슬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책 몇 권과 인정 많은 마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이현이뿐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 한켠에 10살도 채 안 된 계집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8배 전 서진사가 장터에서 데려온 어린 종이었지요. 아이는 그날도 아궁이 앞에서 부직갱이를 쥐고 뭔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자꾸 꺼지네. 왜 자꾸 꺼질까? 혼잣말을 하며 아이는 부직갱이로 재를 헤집었습니다. 콧등에 검댕이 묻은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때 안채에서 이현 아씨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아씨는 아이보다 1살 어렸지만 늘 언니처럼 이 아이를 챙겼습니다. 얘, 너 얼굴에 그게 다 뭐니 아이고 숯검정을 다 발랐네. 어? 어디요? 아이가 손등으로 얼굴을 쓱 문지르자 검댕이 이쪽 볼에서 저쪽 볼로 넓게 번졌습니다. 이현 아씨가 그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요. 더 심해졌어. 이리 와봐. 내가 닦아줄게. 아씨가 소매자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서서 눈만 깜빡였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검댕투성이 얼굴에도 눈동자만은 새까맣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니? 누가 부르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아씨의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직갱이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지요. 10월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말해봐. 한참 만에 아이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부끄러워서요. 아이의 이름은 건불이었습니다. 건불. 마른 건불처럼 아무데나 굴러다니다 불쏘시개로나 쓰이는 그런 이름이었지요. 장터에서 데려올 때 이미 그리 불리고 있었습니다. 종년에게 무슨 곱은 이름을 붙이겠느냐고 전 주인이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었지요. 애들이 그래요. 건부라. 불이나 떼라고 아궁이에 쳐넣어 버린다고. 아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늘 씩씩하던 아이가 그 이름 앞에서만은 작아졌지요. 이현 아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새 이름을 지어줄게. 네? 내 이름 내가 다시 지어줄게. 곱고 좋은 걸로.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씨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침 10월이었지요. 서늘한 바람에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고 마당엔 노란 국화가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10월이잖아. 하늘도 곱고 바람도 곱고 국화도 곱고 너도 이제 10월이야. 10월이. 10월이요? 응, 10월 어때? 예쁘지? 아이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그맣게 굴려보았습니다. 10월, 10월. 건불과는 소리부터가 달랐지요. 마른 나뭇가지가 아니라 서늘하고 맑은 가을 하늘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10월이 저 이제 10월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넌 10월이야. 누가 건불이라고 부르면 아니라고 해. 나는 10월이라고. 아니, 이제 10월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댕 묻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마당을 폴짝폴짝 뛰어다녔지요. 10월이다. 나 이제 10월이다. 그 모습을 마루에서 지켜보던 진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는 마당으로 내려와 10월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허허, 이름이 그리 좋으냐? 네. 아주 좋아요. 그래, 10월아. 이 늙은이가 한마디 해주마. 서진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이 지어진 이름도 곱게 쓰면 귀해지고, 귀히 지어진 이름도 함부로 쓰면 천해지는 법이지. 10월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지요. 건불이라 불릴 때마다 움츠러들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저 곱게 쓸래요. 10월이라는 이름 아주 곱게 쓸래요. 그래, 그리 살거라. 서진사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10월이는 정말로 그 이름을 아꼈습니다. 누가 건불이라 부르면 야무지게 대꾸했지요. 저 건불 아니에요. 10월이에요. 서진사 어른댁 10월이. 그날부터 10월이는 온 집안을 제 세상처럼 누비고 다녔습니다. 새 이름을 얻은 아이는 어찌나 신이 났던지 부엌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렸고 마당을 쓸면서도 콧노래를 불렀지요. 하루는 서진사가 손님을 맞는데 10월이가 마루 밑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른, 저 10월이에요. 손님한테 인사해도 돼요? 허허, 인사는 무슨 어른들 말씀 중이니 저리 가 있거라. 네. 저 저기서 콩 고를게요. 아이는 쪼르르 달려가 마당 한켠에 앉더니 콩자루를 뒤집어 놓고 성한 콩과 벌레 먹은 콩을 척척 갈라 놓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른지 손님이 돌아갈 즈음엔 콩 한 자루가 말끔히 골라져 있었지요. 손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종인데도 손이 여간 야무진 게 아니구려. 저 아이가 샘도 곧잘하고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늘이 종의 집에 잘못 보낸 아이지요. 서진사의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0월이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지요. 장에 다녀온 어른이 무심코 물건값을 잘못 셈하면 어린 10월이가 옆에서 또박또박 바로잡곤 했습니다. 어른, 그거 아니에요. 엽전 새잎을 더 주셨어요. 장수 아저씨가 셈을 틀렸어요. 뭐라? 어디 보자. 정말이로구나. 이 녀석 눈은 도깨비 눈이냐? 그런 10월이를 서진사는 남달리 아꼈습니다. 종의 자식이라 하여 무지렁이로 두는 대신 밤마다 글자를 하나씩 짚어 가르쳤지요. 아이는 배우는 족족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댕 묻은 어린 계집아이는 어느새 18 처녀가 되었지요. 눈매는 여전히 또렷했고 손끝은 야무졌으며 셈이 빠르고 눈치가 밝았습니다. 서진사는 이 영리한 아이를 그저 종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그를 가르치고 셈을 익히게 했지요. 10월아, 종이라 하여 배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게야. 10월은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그 가르침을 빨아들였습니다. 아씨 이현이 술을 놓으면 곁에서 붓글씨를 익혔고 아씨가 잠들면 홀로 등잔 밑에서 진사의 낡은 셈판을 두드렸지요. 장부의 숫자가 한치라도 어긋나면 귀신같이 짚어냈습니다. 어른, 이달 쌀값이 지난달보다 2배어치 더 나갔어요. 장수가 눈속임을 했나 봐요. 이것 참 내가 나보다 낫구나. 10월과 이현은 종과 상전이라기보다 자매에 가까웠습니다. 한 이불에서 자란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이현은 몸이 여리고 마음이 착했으나 겁이 많았고 10월은 대담하고 야무졌으나 속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모자란 곳을 채워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지요. 본디 몸이 약했던 데다 낡은 집에서 근근히 살림을 꾸리느라 몸을 돌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갈수록 서진사의 기침은 잦아졌고 봄이 오기 전에 자리 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월아, 이연희를 부탁한다. 병상에 누운 서진사가 마른 손으로 10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아니다. 이 늙은이는 내 몸을 안다. 이연희는 여리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내가 곁에서 지켜주어라. 10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린 건부리를 거두어 사람으로 살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아준 것도 그를 알게 해준 것도 모두 이 집이었지요. 지킬게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씨를 지킬게요. 어른, 걱정 마세요. 서진사는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이래 뒤 서진사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연 아씨는 사흘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울었지요. 10월은 그런 아씨를 붙들고 자신도 울면서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제가 있잖아요. 아씨 곁엔 제가 있어요. 어른께서 부탁하셨어요. 제가 꼭 아씨를 지킬 거예요. 이현은 10월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10월아, 나 이제 어떡하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 둘이면 어때요?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셈도 할 줄 알고. 아씨는 수도 놓을 줄 알잖아요. 굶지 않아요. 우리 10월의 야무진 말에 이현이 눈물 속에서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처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서진사의 3년상을 치를 각오를 했지요. 낡은 집이 남아 지붕이 있고 서로가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린 두 처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진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지자 뜻밖의 손님들이 그 낡은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부유하고 아주 수상한 손님들이 말입니다. 서진사의 초상을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처음 두드린 것은 이웃 고을의 매파였지요. 곱게 차려입은 매파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기와며 잡초 무성한 마당을 보고 혀를 찼지요. 이런. 서진사 어른 살아 계실 적엔 그래도 선비집 티가 났는데 이제 아주 폐가가 다 됐구먼. 10월이 마루로 나와 매파를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으나 그 눈은 매파의 아래 위를 재빠르게 살피고 있었지요.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오호, 내가 이댁 몸종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댁 아씨 혼처를 여쭈러 왔다. 좋은 자리가 났거든. 10월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상을 치른 지 한 달밖에 안 된 집에 벌써 혼담이라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매파는 줄줄이 찾아왔지요.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서로 다른 집에서 보낸 매파들이 낡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연 아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을 움츠였습니다. 10월아, 나 무서워. 왜 이렇게 많은 집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게요. 아씨 그게 이상해요. 10월은 팔짱을 끼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엔 재물이 없습니다. 논밭도 없고 감나가는 세간도 없지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혼담이 밀려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10월은 야무진 성미대로 그냥 넘기지 않고 직접 알아보기로 했지요. 아씨, 제가 장에 좀 다녀올게요.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혼자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저 일에 배도 발 빠르고 눈치 빠른 거 아시잖아요. 10월은 낡은 무명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온갖 소문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었지요.
10월은 콩나물을 사는 척, 옷감을 만지는 척하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안악들의 수다에서 실마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글쎄, 그 서진사댁 아씨한테 혼담이 그렇게 많다며. 그거 다 이유가 있지. 서진사가 죽기 전에 먼 친척한테 논밭 문서를 맡겨뒀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 딸이 시집 갈 때 지참으로 준다고. 10월에 손이 멈칫했습니다. 논밭 문서라니요. 이 집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서진사가 세상을 뜨기 전 10월은 이 집 살림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지요. 논밭 문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소문이 도는 걸까요? 근데 그 소문 누가 퍼뜨린 건지 알아? 황시댁 청직이라던데. 황시댁이라면 그 부잣집. 그래, 제 너머 황 부자댁. 거기서 그 아씨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구먼. 10월은 그 이름을 마음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황 부자, 황시댁.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월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킨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없는 논밭 문서 소문을 황시댁 청지기가 퍼뜨렸다. 그러니 혼담이 몰려든다. 그렇다면 황시댁은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그런데 정작 10월이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 앞에 낯선 가마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느 가마와는 격이 달랐지요. 오칠이 반들반들하고 술이 곱게 늘어진 값비싼 가마였습니다. 10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마의 주인은 이미 마당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살집이 넉넉한 중년 부인이었지요. 겉에 두른 비단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고 손가락마다 값진 가락지가 번쩍였습니다. 바로 황시댁 안방마님, 사람들이 해주댁이라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해주댁은 마루에 걸터 앉아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웃고 있는데도 그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장사꾼의 눈 같았지요. 호호, 내가 이 댁 아씨냐? 해주댁이 마당에 선 10월을 보고 물었습니다. 10월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이댁 몸종이옵니다. 아, 종이로구나. 아씨는 어디 계시냐? 내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현 아씨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상중이라 얼굴엔 너울을 깊게 들이운 채였지요. 여린 아씨가 너울 아래로 고개만 숙여 인사하자 해주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눈빛을 10월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것은 며느리감을 어여삐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재는 눈이었지요. 아이고, 상복을 입어도 태가 곱기도 하지. 서진사 어른딸이라 그런지 몸가짐이 다르구나. 이현은 겁먹은 얼굴로 10월을 흘끗 보았습니다. 10월이 얼른 아씨 곁으로 다가가 섰지요. 마치 방패라도 되려는 듯 말입니다. 내 이 댁 사정은 익히 들었다. 어른이 돌아가시고 두 처녀만 남았다지. 오죽 딱하냐.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를 하나 가져왔느니라.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차만 색시를 구하고 있거든. 해주댁은 술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 근방에서 손꼽는 부자다. 논밭이 몇백 마지기다. 곳간의 쌀이 그득하다. 그런 말들이 청산유수처럼 쏟아졌지요. 이현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10월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의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해주댁이었지만 소매단 안쪽이 슬쩍 보였는데 그 끝이 닳고 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겉은 새 비단인데 안감은 낡을 대로 낡아 있었습니다. 부자라면서 어째서 안감을 갈지 않았을까요? 10월은 그 작은 어긋남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떠냐?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런 궁색한 살림은 다 있고 비단옷에 쌀밥만 먹고 살 수 있느니라. 종년 하나 딸려 보내도 좋다. 어떠냐, 아씨? 이현은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상중의 혼담이라니 여린 마음에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게지요. 10월이 대신 나섰습니다. 마님, 황공하오나 아씨는 지금 상중이십니다. 3년상도 치르기 전에 혼사를 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해주댁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거쳤습니다. 종년 주제에 말대꾸를 한다는 듯 10월을 쏘아보았지요. 하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호호, 종년이 제법 야무지구나 하나 얘야.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이 집이 3년상을 치를 형편이 되느냐. 당장 끼니는 어쩌고 여자 둘이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려고 좋은 자리 있을 때 얼른 잡는 게 상책이니라. 그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회유였지요. 10월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부인은 그냥 며느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노리고 반드시 손에 넣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해주댁이 돌아간 뒤 대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르고 눈이 제게 굴러가는 중년의 사내였지요. 손에는 늘 문서함을 끼고 있었습니다. 황씨댁 청직이 무성이었습니다. 마님, 어찌 되었습니까? 여린 것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더구나. 곁에 붙은 종년이 여간 깜찍한 게 아니고 하나. 걱정 마라. 배를 골아보면 별 수 있겠느냐. 굶주림 앞에 장사 없는 법이지. 하오면 그 논반 문서 소문은 계속 흘릴까요? 그래, 계속 흘려라. 없는 재물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 두어야 다른 집에서 군침을 흘리지. 그래야 저것들이 조급해져서 제 발로 우리 집에 기어들어 오느니라. 무성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역시 마님이십니다 한데 큰 서방님 빚 독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름판에서 진 빚을 갚으라고 저작거리 wal패들이 곳간까지 넘본다고 합니다. 해주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그러짐 속엔 아들을 원망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지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 큰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 사내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지. 그 애가 돌아올 때까지 이 어미가 곳간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새 며느리 재산으로 그 빚부터 막아야지. 그래야 우리 큰애가 돌아와 편히 발 뻗고 살 것 아니냐. 하오나 둘째 서방님을 장가 보내면서 그 지참 재산을 큰 서방님 빚에 쓰시는 것은 좀. 둘째가 무슨 대수냐. 그 앤 그저 이번 혼사에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게야. 재산만 들어오면 그 다음은 이 어미가 알아서 한다. 무성은 더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물어가는 노을 속으로 길게 늘어졌지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낡은 서 진사댁에서는 10월이 이현아 씨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10월은 아직 담 너머의 그 음험한 이야기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잣집에서 풍기는 냄새가 몹시도 수상하다는 것만은 야무진 10월의 직감이 또렷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아씨, 저 부잣집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요.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10월아, 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채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부자라면서 소매딴 안감이 다 해졌더라고요. 부자가 왜 안감을 못 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봤어? 난 그저 무섭기만 하던데. 무서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무서울수록 더 똑바로 봐야 해요. 눈을 감으면 당하는 건 우리니까요. 10월은 소매 딴 안감과 없는 논반 문서 소문, 물건값을 매기던 그 눈빛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조각들은 아직 흩어져 있었지만 10월은 그것들이 언젠가 한 그림으로 맞춰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주댁이 다녀간 뒤로 서진사댁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궁색해졌습니다. 상을 치르느라 쌀독은 진작 바닥이 났고 서진사가 남긴 책들도 한 권, 두 권 팔려나갔지요. 10월은 아씨 몰래 삭바느질을 받아왔습니다. 밤이면 등잔 밑에서 남의 옷을 짚고 낮이면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두 사람의 끼니를 이었지요. 아씨, 오늘은 이 옷만 마저 지으면 좁쌀 2대는 받아 올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10월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상전이라는 게 밥값도 못하고.
이현이 눈물을 글썽이자 10월이 오히려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 바느질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손 놀리다 보면 시름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아씨는 저한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까지 삿바느질이 대수예요. 10월의 그 말에 이현이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월은 아씨를 꼭 안아주었지요. 두 처녀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모진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삭바느질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빨래 일도 마찬가지였지요. 어제까지 옷을 맡기던 집들이 하나같이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옷을 맡기시더니 어째서 갑자기 이러세요? 글쎄다.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서 다른 집 알아보려무나 집집마다 어물어물 핑계를 대며 10월을 돌려보냈습니다. 10월은 이상하다 싶어 또 장터로 향했지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또 한 조각의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그 서진사댁 종한테 일 주지 말라고 누가 그러고 다닌다지 뭐야. 누가 그런데 황씨댁 청직이라던데 그 집 일 봐주면 황씨댁 눈 밖에 난다고. 10월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요. 황씨댁은 두 처녀의 숨통을 일부러 조이고 있었습니다. 일감을 끊어 굶주리게 만들고 굶주림에 못 이겨 제 발로 혼사에 응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없는 재산을 잇는 것처럼 소문내 다른 집들이 군침을 흘리게 한 것도 결국은 그 값을 부풀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아주 물건값 매기듯 하는구나. 10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일감은 끊겼으며 두 처녀는 여자의 몸이었지요. 세상은 힘없는 자에게 한없이 모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며칠을 좁쌀죽으로만 버티던 이현 아씨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본디 약한 몸에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몸이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아씨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10월은 밤새 찬 물수건을 갈아대며 아씨를 간호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세요, 아씨. 이러시면 안 돼요. 10월아, 나 추워 아버지가 보고 싶어. 열에 들뜬 이현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10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약을 지어야 하는데 약값이 없었습니다. 10월은 집 안을 뒤졌습니다. 팔만한 것은 이미 다 팔았지요. 남은 것이라곤 이현 아씨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은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유품이었지요. 10월은 그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팔면 아씨가 얼마나 상심할까요? 하지만 아씨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10월은 비녀를 품에 넣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전당포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웬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월은 본능적으로 담벼락에 몸을 붙였지요. 목소리의 주인은 뜻밖에도 황씨댁 청직이 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낯선 사내 둘이 있었지요. 자, 여기 약주한 삭실세 서진사댁 두 년이 굶어 나자빠지게 이 고을 일감을 싹 끊어놨으니 곧 넘어올 걸세. 헤헤, 청직이 날이 수완이 좋으십니다요. 한데 그 논반 문서 소문 말입니다. 진짜로 그런 문서가 있긴 있는 겁니까? 무성이 낮게 웃었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 죄다 우리가 지어낸 소문이지 하나 걱정 마라 없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 우리 마님이 그쪽으론 아주 도가 트신 분이거든 없는 문서도 감쪽같이 만들어내시지 예전에도 그 솜씨로 재산 깨나 삼키셨고. 예전에도요? 취익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아무튼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자네들한테도 두둑이 떨어질 게야. 그 두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서진사가 남긴 것이며 없는 문서며 다 우리 것이 되는 게지. 10월은 담벼락에 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제 모든 그림이 또렷해졌습니다. 없는 재산 소문, 끊긴 일감, 몰려든 혼담. 이 모든 것이 황씨댁이 짜놓은 그물이었습니다. 두 처녀를 굶겨 몰아넣고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무서운 계략이었지요. 그런데 무성의 말 중 한 대목이 10월의 가슴에 이상하리만치 깊이 박혔습니다. 없는 문서를 감쪽같이 만들어 재산을 삼킨다. 예전에도 그 솜씨로 재산을 삼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0월의 머릿속에 오래되어 흐릿한 기억 하나가 번쩍 스쳤습니다. 아주 어릴 적 자신이 건불이라 불리기도 전의 기억이었지요. 낯선 사내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문서에 도장이 찍히고 어머니가 울부짖던 그 밤, 10월은 그 기억의 정체를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 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사내들이 흩어진 뒤 10월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아씨가 열에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10월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은비녀를 맡기고 약값을 마련했지요. 그 돈으로 약을 지어 밤새 아씨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아씨의 열은 새벽녘에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신을 차린 이현이 물었습니다. 10월아, 내 비녀가 안 보이는데 혹시 못 봤니? 어머니 유품 말이야. 10월은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거 제가 잘 간수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아씨. 그래? 다행이다. 그거 잃어버리면 나 정말 큰일 나.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거니까. 10월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 비녀를 되찾아 오리라. 이 집을 노리는 자들을 반드시 막아내리라. 하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힘도 없고 재물도 없는 종년의 몸으로 저 거대한 부잣집의 그물을 어찌 찢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나더니 해주댁이 다시 들이닥친 것이지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직이 무성과 하인 여럿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 위세가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댁 아씨가 몸져 누웠다는 소문을 들었다. 오죽딱하냐. 그래서 내 이렇게 한다름에 달려왔지 않느냐. 해주댁은 마루에 척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엔 쌀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자, 여기 쌀 한 가마니 가져왔다. 우선 이걸로 요기부터 하거라. 굶어 죽을 순 없지 않으냐. 우리가 이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마님, 아직 혼사를 정한 바 없사옵니다. 10월이 나서서 막았지만 해주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종려는 잠자코 있거라. 내 아씨한테 직접 물어보마 얘야. 아씨 이대로 둘이서 굶어 죽을 테냐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와 편히 살 테냐. 내가 우리 집에 오면 이 종년도 데려가 편히 살게 해주마 어떠냐. 이현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10월을 보았습니다. 10월도 아씨를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 절망이 어렸습니다. 굶주림은 끝이 없었고 세상은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둘 다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이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서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린 아씨는 저 늑대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지요. 10월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지요. 마님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아씨가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하루 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주댁은 10월을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자를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좋다. 딱 하루다. 내일 해질녘에 가마를 보내마. 그때 곱게 단장하고 기다리거라. 알겠느냐. 해주댁은 쌀자루를 마루에 툭 던져놓고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 이현이 힘없이 10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10월아, 이제 정말 어떡하니. 하루가 지나면 나는 저 집으로 끌려가야 하는데
차라리 이 집을 떠나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어. 아씨, 그런 말씀 마세요. 10월은 아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담아두었던 결심을 천천히 꺼냈지요. 아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저 집엔 아씨가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집은 아씨를 며느리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씨 이름으로 재산을 삼키려는 겁니다. 없는 문서까지 지어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저 집은 것만 부자지. 속은 빚더미예요. 큰아들이 노름으로 집을 말아먹고 도망갔대요. 그 빚을 아씨 재산으로 메우려는 거예요. 아씨가 저 집에 들어가면 재산만 뜯기고 헌신짝처럼 버려질 거라고요. 이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월은 아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씨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뭐, 내일 가마가 오면 제가 아씨 옷을 입고 아씨 대신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저 집은 아씨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상복에 너울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씨 행세를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현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색도 잊은 채였지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너는 어쩌라고 그 늑대 소굴에 너를 어떻게 보내니? 아씨, 제 말 들으세요. 저는요. 아씨랑 달라요. 저는 종이라 험한 꼴 많이 봤고 셈도 할 줄 알고 눈치도 빨라요. 저 집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안에서 다 지켜볼 거예요. 증거를 잡아서 저 집이 다시는 사람을 등쳐먹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10월아, 아씨는 여기서 몸을 추스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소식을 전할 테니 그때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른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저 아는 게 좀 많거든요. 10월이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야무진 미소에 이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어찌 벗을, 아니 자매나 다름없는 10월을 사지로 보낸단 말입니까? 무서워. 10월아,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떡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누구예요? 진사 어른댁 10월이잖아요. 이 이름 곱게 쓰겠다고 약속한 10월이라고요. 10월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섭고 위험하고 어쩌면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10월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씨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처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0월의 결심을 들은 이현은 밤새 눈물로 만류했지요. 10월아, 다시 생각해보자. 응. 차라리 우리 둘이 야반도주를 하는 건 어때? 아무도 모르는 먼 고을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사는 거야. 아씨, 도망쳐서 어디로 가요? 여자 둘이 노잣돈도 없이 길을 나서면 저 집 하인들한테 붙잡히기 딱 좋아요. 붙잡히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10월은 등잔불 아래서 아씨의 낡은 홀례복을 손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사가 살아있을 적 언젠가 아씨 시집 보낼 날을 위해 마련해 둔 옷이었지요. 이제 그 옷을 10월이 입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그 집에 들어가면 너 혼자잖아. 곁에 아무도 없이. 그 늑대들 사이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혼자 아니에요. 아씨가 밖에 있잖아요. 저는 안에서, 아씨는 밖에서 우리 둘이 안팎으로 저 집을 파고드는 거예요. 10월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씨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씨,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빨래터에 나갈 거예요. 그 집도 빨래는 시켜야 하니까요. 아씨는 그 빨래터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낸 걸 아씨한테 전할게요. 그러면 아씨는 그걸 관하든 어디든 필요한 곳에 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현은 그제야 10월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10월은 그저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었지요. 안과 밖을 나누어 서로가 서로의 눈과 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겁이 없니? 겁이 왜 없어요? 저도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하는 건 우리잖아요. 이왕 무서울 거 뭐라도 하면서 무서운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에 이현이 눈물 속에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10월다운 말이었지요.
두 처녀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10월아, 꼭 살아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요, 살아서 돌아올게요. 아씨도 몸 잘 챙기고 계세요. 제가 없다고 끼니 거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튿날 해질녘 약속대로 황씨댁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오칠한 가마에 곱게 단장한 신부가 올랐지요. 붉은 화롯에 너울을 깊게 들이운 신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사대가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울 아래에 있는 것은 10월이었지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10월은 너울 사이로 마지막으로 낡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이현 아씨가 소리 죽여 울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월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되뇌었지요. 아씨,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저 집의 정체를 밝혀낼게요. 그리고 우리 다시 웃으면서 만나요. 가마는 제를 넘어 황씨댁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본 황씨댁은 과연 으리으리했습니다. 높은 담장의 소슬대문, 넓은 마당까지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부잣집이었지요. 하지만 가마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서자 10월의 밝은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슬대문의 단청은 빛이 바랬고 마당을 쓸어야 할 하인이 몇 없었습니다. 곳간은 여러 채였으나 문이 굳게 잠긴 채 자물쇠에 녹이 슬어 있었지요. 겉은 부잣집인데 속은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10월은 너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느라 고생했다. 마루에서 해주대기 신부를 맞았습니다. 그 얼굴엔 흡족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드디어 재산을 물어올 며느리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10월은 너울 아래서 얌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간 강요하셨는지요, 어머님? 목소리를 최대한 아씨처럼 가늘게 꾸몄지요. 해주댁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씨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복에 너울을 쓴 여린 처녀,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오냐 홀레는 사흘 뒤에 조촐히 치를 것이다. 그때까지 이 방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거라. 필요한 게 있으면 아래 것들에게 이르고. 10월은 별당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넓었으나 어딘가 스산했지요. 10월은 방에 홀로 남자 비로소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지요. 이제 정말로 늑대 속을 한복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10월은 눈과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밥을 나르는 하녀에게 슬쩍 말을 붙이고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렇게 며칠 만에 10월은 이 집의 속사정을 제법 파악했습니다. 곳간이 텅 빈 것도, 큰아들이 노름빚을 지고 도망친 것도, 하인들이 몇 달째 세경을 못 받은 것도 알아냈지요. 이 집은 정말로 빈 껍데기였습니다. 오직 겉모습만 부잣집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10월이 궁금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이었지요. 사흘이 지나도록 신랑들 사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흉흉한 소문으로는 성정이 사납고 난폭한 자라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소문과 달리 초라했지요. 하객도 몇 없고 상차림도 부실했습니다. 10월은 너울을 쓴 채 신랑과 맞절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선 신랑을 너울 사이로 살폈지요. 그런데 소문 속의 난폭한 사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신랑은 키가 훤칠했으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지요. 마치 매를 맞고 자란 강아지처럼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10월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것이 소문 속의 그 사나운 신랑이란 말인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 두 사람만 남았지요.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신랑은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에게 다가오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못했지요. 10월은 너울을 걷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신랑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뜻밖에도 몹시 조심스러웠지요. 저 낭자 미안하오 이혼사는 내 뜻이 아니었소. 10월은 흠칫했습니다. 신랑의 첫마디가 사과라니요. 어머니가 억지로 밀어붙인 혼사여 나는 낭자가 누군지도 어떤 사연으로 이 집에 오게 됐는지도 모르오. 그저 미안할 따름이요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해서. 신랑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0월은 이 사람이 소문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직감했지요. 소문 속에 난폭한 신랑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 혼사에서조차 남처럼 앉아있는 기가 죽을 대로 죽은 청년뿐이었지요. 10월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너울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촛불 아래 10월의 또렷한 눈이 드러났지요. 신랑 이누가 그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이누는 말을 잇지 못하고 10월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0월은 이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얼굴을 똑똑히 봐 두세요. 저는 진사댁 아씨가 아닙니다. 이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저는 그 댁 몸종 10월이라 합니다. 아씨를 대신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만 소리 없이 일렁였지요. 10월은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어차피 한 방을 쓰게 될 신랑에게 언제까지 얼굴을 감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먼저 진실을 밝히고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가늠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만약 이누가 이 사실을 해주댁에게 고한다면 10월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날 테니까요. 10월은 이누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10월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 위험한 일을 자청했소. 낭자는 그저 종이라 하지 않았소. 상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 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힐난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진심에서 우러난 물음이었지요. 10월은 잠시 이누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건불이라 불리던 저를 10월이라 불러주신 분이지요. 저를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늑대 소굴에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 모양이었지요. 이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럽구려 낭자를 사람으로 봐준 이가 있다는 것이. 그 한마디에 이번엔 10월이 이누를 다시 보았습니다. 부럽다니요. 이 큰 부잣집 도련님이 종이었던 자신을 부러워한다니요. 이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요. 형님은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나는 그저 형님 그늘이었지. 형님이 노름으로 집안을 거덜내고 도망친 뒤로도 어머니는 형님만 찾으시오. 그 빚을 갚을 도구로 나를 이 혼사에 앉힌 것뿐이오. 이누의 목소리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눌려온 사람의 메마른 체념만이 있었지요. 10월은 그 모습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자란 이의 굽은 어깨를요. 10월은 저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도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없으셨군요. 이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이었지요.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10월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봐주기로 해요. 서방님은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주시고 저도 서방님을 그냥 사람으로 볼게요.
종이든 도련님이든 그런 거 다 떼고요. 인우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낭자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묻지 않겠소. 다만 이것만은 약조하겠소. 낭자의 정체를 어머니께 고하지 않으리다. 나는 이 집의 편이 아니오.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으니까. 10월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도박에서 이긴 셈이었지요. 적의 속을 한복판에서 뜻밖의 사람을 하나 얻은 것이었습니다. 아군이라 하기엔 아직 일렀으나 적어도 등을 찌를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방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인우는 어려서부터 형과 견주어지며 자란 이야기를, 10월은 종으로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했지요.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종이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았고, 다른 한쪽은 둘째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그 외로움만은 같은 빛깔이었지요. 낭자 이 집은 위험하오. 어머니는 한번 마음먹은 것은 기어이 손에 넣는 분이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네, 서방님도요. 앞으로 제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못 본 척 해주세요. 알겠소. 그리하리다. 인우는 그렇게 답하고는 방 한 구석에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했으되 부부가 아니었고 남남이었으되 어느새 한 배를 탄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창밖으로 새벽 딸기 울 때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월의 위험한 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황씨댁에서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새아씨 노릇을 하면서도 두 눈만은 늘 이 집의 속살을 살폈지요. 낮에는 얌전한 며느리로, 밤에는 예리한 관찰자로 지냈습니다. 며칠 지나자 인후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방 한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10월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인우는 이 집에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내를 10월에게만은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에 말이오. 나는 글 공부를 꽤 좋아했어 한데 형님이 서당에서 매를 맞고 오면 어머니는 늘 나를 나무라셨지. 형이 절이 힘든데 너는 어찌 책만 붙들고 있느냐고. 그 뒤로 나는 책을 몰래 읽었소. 들키면 혼이 났으니까. 10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마음껏 읽으세요. 여기 저는 아무한테도 안 이를 테니까요. 허 낭자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요.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저 마음껏 하라 하다니.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해야 사람이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꼭두각시지. 인우는 그 말에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처음 웃는 웃음이었지요. 10월은 그 웃음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다만 눌려서 웃는 법을 잊었을 뿐이라고요. 하루는 인우가 10월에게 낡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몰래 필사해둔 시집이요. 낭자가 글을 안다 하니 함께 읽어볼까 해서. 10월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서 나란히 시를 읽었지요. 종이었던 10월과 그늘에서 자란 인우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편안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일렀으나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는 따뜻한 시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우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낭자가 이 집에서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오. 내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 싶소. 10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인우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지요. 10월은 결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남의 재산을 삼키는지 그 근거를 찾고 있어요. 저희 아씨만 노리는 게 아닐 거예요. 이 집은 예전에도 여러 집을 등쳐먹었을 거예요. 그 수법을 밝혀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인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청직이 무성을 살펴야 하오. 그자가 어머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지 문서를 다루는 것도 그자여 곳간 뒤편에 그자만 드나드는 방이 하나 있어. 늘 자물쇠를 채워두는 곳이지. 10월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이었지요. 무성만 드나드는 잠긴 방. 그 안에 이 집의 비밀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서방님, 고마워요.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그날부터 10월의 진짜 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특유의 야무진 눈썰미와 넉살로 이 집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로 10월이 파고든 것은 부엌이었습니다. 10월은 세아씨답지 않게 부엌을 자주 드나들며 하녀들과 친해졌지요. 하녀들은 처음엔 세아씨를 어려워했으나 10월이 워낙 스스럼 없이 대하니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이 집은 부자라면서 왜 이렇게 반찬이 부실해요? 며칠째 시래기국만 먹네. 늙은 찬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세아씨. 이 집 곳간이 빈 지가 언제라고요. 겉으로만 부자지, 속은 텅텅 비었답니다. 우리 세경도 반년째 못 받았어요. 어머, 반년이나요? 그럼 다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마님이 어디서 돈을 구해 오시긴 하는데 그게 다 남의 집 등쳐먹은 돈이라 소문이 흉해요. 쉿,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10월은 시치미를 뚝 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녀들의 입을 통해 이 집의 실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지요. 두 번째로 10월이 노린 것은 곳간 뒤편에 그 잠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무성이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녔지요. 10월은 며칠을 궁리한 끝에 꾀를 하나 냈습니다. 10월은 일부러 무성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곳간 살림을 걱정하는 세아씨 노릇을 했습니다. 청지기 어른, 제가 이 집 안주인이 되었으니 살림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곳간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장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아씨가 장부를 보자니 경계심이 든 것이지요. 세아 씨께서 그런 걸 아실 것 없습니다. 살림은 마님과 소인이 알아서 하니 세아 씨는 그저 편히 계시지요. 어머, 그래도 안주인이 살림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우리 친정에선 여자도 장부를 받는데. 이 집은 이 집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아녀자가 장부에 손대는 건 이 집에선 안 될 말이지요. 무성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10월은 아쉬운 척 물러섰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냈지요. 무성이 저토록 장부를 감춘다는 것은 그 장부에 감출 것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0월은 정면으로 안 되면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10월은 무성의 일과를 며칠간 몰래 살폈습니다. 언제 그 방에 드나드는지,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무성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어김없이 그 방에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날인 듯 했지요. 그리고 그날만은 무성이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일을 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였지요. 됐다, 바로 그때야. 10월은 다음 보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도 10월은 얌전한 세아씨 노릇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해주댁에게는 깍듯이 문안을 드리고 살림도 야무지게 거들었습니다. 해주댁은 그런 며느리를 흡족해했지요. 재산 물어올 며느리가 싹싹하기까지 하니 더 바랄 게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제 집의 비밀을 캐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마침내 보름이 되었습니다. 10월은 무성이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방문은 예상대로 한 뼘쯤 열려 있었지요. 그때 마침 안채에서 해주댁이 무성을 급히 찾았습니다. 무성아, 무성이 어디 있느냐? 큰일 났다. 얼른 오너라. 무성이 다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글 새도 없이 방문을 그대로 둔 채 안채로 달려갔지요.
10월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10월은 재빨리 그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벽을 따라 문서함이 빼곡히 쌓여 있었지요. 10월은 심장이 두 방망이질 치는 것을 억누르며 문서함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 뭉치에서 손이 멎었지요. 여러 집안의 이름이 적힌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엔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지요. 하나같이 관아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 자국이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진짜 관인이라기엔 획이 뭉개져 있었지요. 이건 가짜다. 관인을 흉내낸 가짜 도장이야. 10월은 샘에 밝은 만큼 문서를 보는 눈도 남달랐습니다. 서진사에게 배운 덕이었지요. 진짜 관인은 획이 또렷하고 인주 빛깔이 고른데 이 도장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 관인을 위조해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둔갑시킨 게 분명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서 한 귀퉁이마다 관인과는 별개로 웬 낡은 도장 흠이 똑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으나 10월은 그 문서 뭉치를 눈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었지요. 없어진 것을 무성히 알면 당장 발칵 뒤집힐 테니까요. 10월은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이 집의 수법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지요. 위조한 관인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남의 재산을 삼킨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저 가짜 도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찍었는지를 밝혀야 했지요. 10월은 조바심을 누르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자들을 초대해 며느리를 새로 들인 것을 자랑하는 자리였지요. 해주댁은 이날을 위해 없는 살림을 쥐어짜 상을 그득히 차렸습니다. 겉으로나마 부잣집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10월은 뜻밖의 활약을 하게 됩니다. 손님으로 온 이웃 고을 최 부자가 값비싼 골동 벼루를 하나 꺼내 놓으며 은근히 황씨댁을 떠보려 들었던 것이지요. 이 벼루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에서 건너온 진품이 올시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지요. 헌데 황씨댁엔 이만한 물건이 있으신가 모르겠소이다. 허허, 이 집 살림을 떠보는 수작이었습니다. 해주댁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 집엔 그런 값진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좌중이 조용해진 그때 10월이 그 벼루를 요모조모 살피더니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최어른 이 벼루. 진품치고는 결이 좀 아쉽네요. 혹시 어디서 속아 사신 건 아닌지요? 요즘 가짜가 하도 많아서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실은 그 벼루도 비싸게 주고 산 가짜였던 겁니다. 10월이 그것을 한눈에 짚어낸 것이었지요.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벼루를 슬그머니 거두었습니다. 가짜라도 정을 붙이면 그게 보물이지요. 어른, 너무 상심 마세요. 10월이 능청스레 수습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해주댁은 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세워준 것에 흡족해했지요. 자기 며느리가 무엇을 노리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잔치가 끝난 밤, 인우가 10월에게 슬며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낭자, 오늘 참으로 대단했소. 최 부자가 그리 무안해하는 꼴은 처음 봤소이다. 가짜는 가짜니까요. 진짜인 척해도. 가짜는 언젠가 들통나는 법이에요.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인우는 그 말에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10월이 말하는 이 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10월의 잠입은 나날이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10월은 얌전한 새아씨의 탈을 쓰고 이 집 곳곳을 제 손바닥처럼 파악해 갔지요. 그럴수록 황씨댁의 민낯이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하루는 저작거리 왈패들이
대문 앞에 몰려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큰아들이 진노름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지요. 그들은 대문을 걷어차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황가 큰아들 놈이 진 빚이 자그마치 300냥이야. 어미가 갚든 동생이 갚든 오늘 안에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뒤엎어 버릴 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주댁은 안절부절 못하며 무성을 불렀지요. 무성아, 어찌하면 좋으냐. 저놈들을 어떻게든 달래야 할 텐데. 마님, 지금 고가낸 300냥은커녕 30냥도 없습니다. 새 며느리 재산이 들어오려면 아직 시일이 걸리고요. 해주댁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10월이 나섰습니다. 10월은 이 소동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제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머님, 제가 저 사람들을 좀 달래볼까요? 내가 아녀자가 무슨 수로. 믿고 맡겨주세요. 제 친정에서도 이런 일 많이 겪었거든요. 10월은 대문 밖으로 나가 왈패들과 마주 섰습니다.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했지요. 여러분, 300냥 받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빅문서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왈패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빈문서를 내밀었습니다. 10월은 그 문서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어머, 이거 이자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원금이 100냥인데 넉 달 만에 300냥이 됐네요. 이건 곱쳐도 너무 곱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관아에 고발하면 여러분이 되레 곤장을 맞으실 텐데요. 왈패들이 움찔했습니다. 10월의 셈이 정확했던 겁니다. 10월은 야무진 목소리로 몰아붙였지요. 원금 100냥에 정당한 이자를 쳐서 150냥, 그 이상은 한 푼도 못 드려요. 대신 이건 문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석 달 안에 갚아 드릴게요. 어때요? 관아에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왈패 우두머리는 이 당돌한 세댁의 기세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셈으로 따지니 할 말도 없었지요. 결국 150냥으로 합의하고 물러갔습니다. 지켜보던 해주댁과 하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여린 새아씨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왈패들을 셈 하나로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어찌 그런 셈을 다 아느냐. 친정아버님께서 살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도 셈은 알아야 한다고요. 해주댁은 흡족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깨름칙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낀 게지요. 하지만 재산 물어올 며느리가 야무지니 그저 좋게만 여기기로 했습니다. 10월은 이 일로 집안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혔지요. 이제 어지간한 일엔 새아씨의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10월은 그 입지를 이용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곳간 열쇠를 관리하는 늙은 청지기 하나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10월이 자청하고 나선 것이지요. 어머님, 곡간 관리하시던 김 서방이 아프다면서요? 제가 대신 곡간을 좀 살필게요. 안주인이 살림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해주댁은 잠시 망설였으나 왈패를 물리친 며느리의 수완을 믿고 허락했습니다. 10월은 드디어 곳간을 드나들 명분을 얻었지요. 곳간을 살피는 척하며 무성의 그 잠긴 방 근처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10월은 곳간 장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이 집의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아냈지요. 이 집의 수입이라곤 없다시피 한데 몇 달에 한 번씩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하나같이 위조 문서로 빼앗은 남의 땅을 팔아치운 돈이었지요. 이 집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뜯어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거였구나. 10월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엔 자기처럼 집안이 통째로 무너진 이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10월은 그 생각에 이르자 오래전 흐릿한 기억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낯선 사내들, 문서에 찍히던 도장, 울부짖던 어머니.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서 좀처럼 또렷이 잡히지 않았지요. 그 무렵 10월은 약속대로 빨래터에 나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아씨 이현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빨래터 근처 버드나무 아래 이현이 낡은 무명 치마 차림으로 10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빨래를 하는 척하며 나지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10월아, 몸은 괜찮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저 괜찮아요. 아씨야말로 끼니는 잘 챙기세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나는 됐어. 그래서 알아낸 게 좀 있어? 10월은 목소리를 낮춰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전했습니다. 위조한 관인, 가짜 문서로 빼앗은 남의 땅, 그것을 팔아 연명하는 집안. 이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세상에, 그런 무서운 집이었구나. 그런 집에 널 혼자 두다니. 걱정 마세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잡으면 돼요. 그 위조 도장이 어디서 났는지. 그것만 밝히면 저 집은 끝장이에요. 아씨는 그동안 예전에 이 집에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피해자가 많을수록 저 집을 무너뜨리기 쉬우니까요. 알겠어. 내가 꼭 알아볼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 두 처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놓았습니다. 안과 밖에서 두 사람은 착실히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10월은 곳간을 정리하다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성이 실수로 흘리고 간 작은 인장 하나였지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을 왈패 소동으로 정신이 없던 통에 곳간 한켠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10월은 그 인장을 집어들고 등잔 가까이 비춰보았습니다. 그것은 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문의 것인 듯한 오래된 도장이었지요. 그런데 그 도장의 한 귀퉁이가 이가 빠진 듯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 흠을 본 순간 10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이 흠은 어디서 봤더라? 10월은 그 이 빠진 도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흠이었지요. 아주 오래전, 아주 어릴 적에요.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 좀처럼 또렷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까닭없이 두방망이질 쳤지요. 10월은 떨리는 손으로 그 도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튿날 무성이 흘린 도장을 되찾으러 곳간에 왔습니다. 10월은 시치미를 떼고 곳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무성은 곳간 여기저기를 뒤지다 도장을 찾아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은 10월을 흘긋흘긋 살폈지요. 세아 씨 요즘 곳간을 아주 열심히 살피십니다 그려. 안주인이 살림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요. 뭐 잘못됐나요? 잘못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아녀자가 너무 이것저것 들여다보면 안 봐도 될 것까지 보게 되는 법이라서요. 무성의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10월은 등골이 서늘했으나 태연한 척 웃어 보였지요. 어머, 청지기 어른도 참 제가 뭘 본다고요. 저는 그저 우리 집 쌀이 몇 섬인지, 콩이 몇 마리인지나 세고 있는 거요. 그것 말고 뭐 볼 게 더 있나요? 없지요 없고 말고요. 뭐가 있겠습니까? 무성은 그리 답하고 물러갔지만 그 뒤로 10월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0월은 무성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챘지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성이 확신을 갖기 전에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고 이 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10월은 그날 밤 민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방님 그 잠긴 방에 있는 위조 문서들, 그리고 무성이 지닌 이 빠진 도장 그 두 가지만 손에 넣으면 이 집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성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야 해요. 이인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낭자, 너무 위험하오. 무성은 어머니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자요. 그 자에게 꼬리를 밟히면 낭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그런데 서방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관인을 위조한 문서마다 웬 낡은 가문 도장 흠이 한 귀퉁이에 같이 찍혀 있더라고요. 관청 도장만 위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걸 같이 찍을까요? 아, 그건 무성의 오랜 버릇이요. 그 자가 위조한 문서인지 아닌지 자기들끼리 확인하는 표식으로
그 도장을 함께 찍는다고 들었소. 언젠가 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지. 10월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성이 제 솜씨를 표시하려 찍은 그 도장이 도리어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그자도 몰랐겠지요. 위험한 거 알아요.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게 얼만데요.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벅차요. 10월이 이렇게 대놓고 도움을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돕겠소.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이 집이 저지르는 짓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소. 겁이 나서 힘이 없어서 말이오 한데 낭자를 보니 나도 더는 비겁하게 숨어 있고 싶지 않구려. 10월은 이누의 그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눌려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뜻으로 일어서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을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적의 속을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이제 한편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갈 리 없었습니다. 무성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으니까요. 10월과 이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름, 무성이 그 잠긴 방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날, 이누가 무성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지요. 그 틈에 10월이 방에 들어가 위조 문서와 이 빠진 도장을 함께 손에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확보해야 이 집의 죄를 빠져나갈 구멍 없이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보름이 되었습니다. 이누가 무성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지요. 무성이 바깥론에 물고 문제로 다툼이 났다는데 자네가 좀 가봐야겠네. 소작인들이 자네만 찾는다는군. 무성은 미심쩍어 했으나 도련님의 명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긴 방을 나서며 이번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열쇠를 챙겼지요. 하지만 이누가 미리 여벌 열쇠를 구해두었습니다. 어릴 적 곳간을 드나들며 몰래 만들어 둔 것이었지요. 무성이 논으로 향하자 10월은 그 여벌 열쇠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은 서둘렀습니다. 먼저 위조 문서 뭉치를 찾아 그중 죄가 가장 뚜렷한 몇 장을 품에 넣었지요. 관인이 어설프게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빠진 도장을 찾았습니다. 무성이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 방에 없을까 걱정했으나 다행히 문서함 깊숙이 놓여 있었지요. 10월은 그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등잔 불빛에 비춰본 10월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빠진 그 도장 귀퉁이에 그 떨어져 나간 모양, 흐릿하던 기억의 안개가 마침내 완전히 걷혔습니다. 10월의 눈앞에 아주 오래전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7살, 건불이라 불리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10월은 정씨라는 성을 가진 양반가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든 선비였고 어머니는 자애로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낯선 사내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사람인 척하며 땅 문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위조된 문서 앞에 정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지요. 아버지는 옥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뒤따랐습니다. 어린 딸은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날 밤 어린 10월이 방문 틈으로 본 것이 바로 이 도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문서에 찍던 이 빠진 그 도장. 어린 눈에도 그 흠은 또렷이 박혔지요. 10여 년 세월이 흘렀어도 그 흠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도장이었어. 우리 집을 삼킨 게 바로 이 도장이었어. 10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자신이 종이 된 이유,
이름조차 검불이라 불리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이 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시댁이, 무성이 바로 자기 집안을 무너뜨린 원수였던 것이지요. 우연히 대신 시집 온 이 집이 하필 제 원수의 집이었다니요. 10월은 기막힌 운명 앞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역시 그랬군. 내 이럴 줄 알았지. 무성이었습니다. 논으로 가는 척하다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처음부터 10월을 의심하고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무성의 눈에 문서와 도장을 손에 쥔 10월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세아 씨, 아니, 내 정체가 무엇이냐 감히 이 집 문서를 훔쳐. 너는 진사댁 아씨가 아니지. 그 눈빛, 그 샘속 여느 교수의 것이 아니야. 10월은 문서와 도장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성이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내놔라. 그것들을 이리 내놓지 못할까. 못 내놔요. 이건 당신들이 훔친 남의 것이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거예요. 인연이 감히. 무성이 10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0월은 몸을 피하며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무성이 문을 막아섰지요. 좁은 방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소란에 안채에 있던 해주대까지 달려왔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무성아, 무슨 일이야. 무성이 10월을 붙든 채 소리쳤습니다. 마님, 이 계집이 우리 집 문서를 훔쳤습니다. 이년은 진사댁 아씨가 아니라 그 댁 종년입니다. 아씨 행세를 하며 우리 집에 잠입한 것입니다. 해주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눈이 10월을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무엇이라, 종년이 아씨 행세를. 가만, 내 이 얼굴. 그때 진사댁에서 나한테 말대꾸하던 그 앙큼한 종년이 아니냐. 내 인연 정녕 그것이 사실이냐. 10월은 붙들린 채로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난 이상 숨길 것도 없었지요. 그래요. 저는 진사댁 몸종 10월입니다. 아씨를 대신해 이 집에 들어왔지요. 당신들이 아씨를 굶겨 재산을 뜯어내려는 걸 막으려고요.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로 세워졌는지 그 죄를 밝히려고요. 해주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재산을 물어올 며느리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제 죄를 캐러 온 첩자였으니까요. 이런 발칙한 것을 봤나 감히 이 집을 능멸해. 무성아, 저 계집을 당장 곳간에 가두어라. 문서를 도로 빼앗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버려라. 무성이 10월의 손에서 문서와 도장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10월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결국 문서도 도장도 다시 빼앗기고 10월은 곳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곳간에 홀로 갇힌 10월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넣었던 증거를 모두 빼앗기고 정체마저 달로 났지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방금 알게 된 그 진실이었습니다. 하필 이 집이 내 원수의 집이었다니. 10월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씨를 지키러 온 이 집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지금 10월은 갇힌 몸이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해주댁과 무성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해주댁의 얼굴엔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죄를 뉘우치는 낯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계산하는 낯빛이었지요. 무성아, 저 계집이 우리 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위조 문서와 도장까지 손에 넣었으니 거의 다 알아챈 듯합니다. 게다가 저 계집, 셈에 밟고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해주댁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진사댁 진짜 아씨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낡은 집에 홀로 남아있다 합니다. 그년부터 잡아들여라. 2년을 함께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저것들이 우리 죄를 알았으니 살려두면 관아에 고할 것 아니냐. 아예 씨를 말려야지. 무성조차 흠칫할 만큼 서슬퍼런 말이었습니다.
해주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그에게 두 처녀의 목숨 따위는 집안의 재물과 큰아들의 앞날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우 그놈을 불러오너라. 아무래도 그놈이 저 계집과 한통속인 것 같으니. 잠시 후 인우가 안채로 불려왔습니다. 해주댁은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인우야, 바른대로 말하거라. 너 저 계집이 종년인 걸 알고 있었지. 알면서도 어미를 속였어. 인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벌벌 떨지 않았지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건 우리 집이지요. 남의 재산을 위조, 문서로 빼앗고 사람을 굶겨 죽이려 한 게 누굽니까? 무엇이라? 이놈이 미쳤나? 감히 어미한테 그런 말버릇을. 어머니가 늘 형님만 감싸고 저를 도구로만 여기실 때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봐준 이입니다. 그런 일을 어머니 손에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해주댁은 기가 막혔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던 둘째가 처음으로 제게 맞서다니요. 하지만 그 분노 속에서도 해주댁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반항을 재산을 지키는데 걸림돌로만 여겼지요. 내가 저 계집한테 홀렸구나. 좋다. 정 그렇다면 너도 저것들과 함께 처리해 주마. 이 어미는 큰애만 있으면 된다. 큰애가 돌아와 이 집을 물려받으면 너 따위 없어도 그만이야. 인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어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했지요. 해주댁은 무성에게 명했습니다. 인우 저놈도 방에 가두어라. 그리고 서진사댁 아씨를 잡아오는 대로 새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느냐.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무성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조차 이 일이 너무 멀리 왔다 싶었지만 해주댁의 서슬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지요. 그렇게 인우마저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해주댁의 하수인들이 낡은서 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은 이현 아씨를 잡으러 가는 것이었지요. 10월은 곳간에 갇힌 채 이 무서운 계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곳간 문틈으로 하인들이 어디론가 급히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0월은 그 발소리가 어쩐지 아씨를 향한 것만 같아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돼. 아씨한테 손대지 마. 아씨는 아무 죄도 없어. 제발, 제발 아씨만은. 하지만 그 외침은 두꺼운 곳간 벽에 막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10월의 목숨도 이후의 목숨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낡은 집을 지키던 이현의 목숨까지도 모두 벼랑 끝에 매달린 밤이었지요. 그 밤은 길고도 어두웠습니다. 해주댁의 하수인들이 낡은서 진사댁에 들이닥쳐 이현 아씨를 붙잡아 왔지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이현은 곳간에 갇힌 10월을 보고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월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여기 갇혀 있어? 무슨 일이야? 응, 곳간 문이 열리고 이현이 안으로 떠밀려 들어왔습니다. 두 처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10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씨,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정체가 들통나는 바람에 아씨까지 이렇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10월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해주댁이 둘을 조용히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어찌 아씨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현도 어렴풋이 알아챈 듯했습니다. 여린 아씨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그때 곳간 옆방에서 인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방에 갇힌 것이었지요. 낭자 거기 있소. 나요. 인우요. 서방님, 서방님도 갇히셨어요? 내가 어머니께 맞섰소. 낭자를 살려달라고 한데 어머니는 나까지 함께 처리하겠다 하셨소. 10월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인우까지 사지에 몰린 것이었지요. 벽 너머로 인우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데 이상하오 어머니께 버림받았는데도 마음이 이토록 홀가분할 수가 없구려. 평생 눌려 살다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말 한번 해본 것 같소. 그러니 낭자, 너무 자책 마시오. 나는 낭자 덕분에 비로소 사람이 된 기분이오. 그 말에 시월은 목이 메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인우의 그 말은 한 줄기 온기였지요. 하지만 온기만으로 목숨을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곳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연 아씨가 지쳐 잠든 뒤 시월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건불이라 불리던 어린 시절, 아씨가 시월이란 이름을 지어 주던 날, 서진사가 그를 가르쳐 주던 밤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한 이 순간까지. 시월은 자신이 정씨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한때는 귀한 양반과 규수였던 몸이 원수의 위조 도장 하나의 종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었지요. 10여 년을 종으로 살며 건불이라 천대받으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지금 이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양반가 딸이었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갇혀서 죽을 판인데. 시월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분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귀하게 태어났어도 종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마저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시월의 마음 속에서 오히려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귀하게 태어난 것도, 건불이라 천하게 불린 것도, 시월이란 이름을 곱게 받은 것도 어느 하나 제가 고른 것은 없었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발버둥 쳐 살기를 찾느냐, 그것을 정하는 것은 신분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월 자신이었지요. 그래 나는 시월이야 곱게 살겠다고 약속한 시월이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어. 시월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스스로 길어 올린 것이었지요. 남이 구해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월은 야무진 눈으로 곳간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샘에 밝고 눈썰미 좋은 시월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월의 눈은 곳간의 구조를 하나하나 훑었지요. 그러다 곳간 뒤편 벽 아래 오래되어 썩은 널빤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습기의 사가 손으로 밀면 빠질 듯한 널빤지였지요. 그 너머는 바깥으로 통하는 좁은 틈인 듯 했습니다. 됐다. 여기로 나갈 수 있겠어. 시월은 이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씨, 일어나세요. 나갈 길을 찾았어요. 뭐? 정말? 두 처녀는 힘을 합쳐 썩은 널빤지를 밀어냈습니다. 오랜 씨름 끝에 널빤지가 빠지고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틈이 드러났지요. 시월은 먼저 이현을 내보냈습니다. 아씨, 먼저 나가세요. 그리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서 이 집의 죄를 고하세요. 위조 문서, 사람을 가둔 죄, 다요. 제가 알아낸 걸 다 아시잖아요. 너는 어쩌고. 저는 서방님을 데리고 나갈게요. 서방님을 두고 갈 순 없어요. 걱정 마세요. 관아에서 만나요. 이현은 시월의 손을 꼭 잡았다 놓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월은 그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인우를 구할 차례였지요. 시월은 곳간을 빠져나와 인우가 갇힌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방은 밖에서 빗장만 질러둔 허술한 방이었지요. 시월이 빗장을 풀자 인우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낭자, 어떻게 나온 것이오?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아씨는 이미 관아로 갔어요. 우리도 서둘러요. 아니, 잠깐 낭자, 위조 문서와 도장을 되찾아야 하지 않소. 그것 없이는 어머니의 죄를 증명할 수 없소.
10월은 멈칫했습니다. 인후의 말이 옳았지요. 이현이 관아에 고한데도 증거가 없으면 힘없는 처녀들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저 부잣집의 윗세 앞에 증거 없는 고발은 오히려 무고죄로 되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 문서와 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안방 문갑에 넣어두셨을 거요. 늘 중요한 것은 거기 감추시니까 한데 지금 안방엔 어머니가 계실 텐데. 10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위험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지요. 여기서 증거를 놓치면 10여 년 원한도, 아씨를 지키려던 결심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니까요.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이누는 잠시 10월을 바라보다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해주댁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엔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해주댁이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루 아래 몸을 숨기고 안을 살폈습니다. 해주댁은 문갑 앞에 앉아 위조 문서와 이 빠진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그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으나 그것은 죄를 뉘우치는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거를 없애고 비탈을 막을까 하는 오직 제 입속을 셈하는 근심이었지요. 이 문서들을 태워 없애버리면 그년들이 무슨 수로 우리 죄를 증명하겠느냐. 증거만 없으면 종년의 말 따위 누가 믿어준단 말이냐. 해주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문서를 등잔불에 가져다 대려 했지요. 10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문서가 타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인후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0월이 미쳐 말릴 새도 없었지요. 어머니, 그만두십시오. 해주댁이 화들짝 놀라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누 너 어떻게 나왔느냐. 내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인우는 어머니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평생 눌려 살던 아들이 이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머니, 저는 이제껏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등쳐먹는 그 모든 일을요. 겁이 나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문서 태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놈이 정녕 감히 어미를 거역해. 해주댁이 문서를 움켜쥐고 다시 불에 넣으려 했습니다. 인후가 달려들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요. 모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틈에 마루 아래 숨어 있던 10월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월은 바닥에 떨어진 이 빠진 도장을 잽싸게 낚아챘지요. 잡았다. 해주댁이 그 광경을 보고 악을 썼습니다. 전현이 또 무성아 무성아 어디 있느냐. 이것들을 잡아라. 하지만 무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성은 이미 이 집의 앞날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제 살기를 찾아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지요. 악당은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버리는 법이었습니다. 10월은 도장을 꼭 쥐고 인우는 문서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해주댁을 방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내달렸지요. 해주댁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하수인은 달아났고 증거는 빼앗겼으며 아들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먼동이 트는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관아를 향해서였지요. 달리는 10월의 손엔 이 빠진 도장이, 인우의 품엔 위조 문서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원한을 풀 증거이자 이 집의 죄를 낱낱이 밝힐 열쇠였지요. 서방님, 아까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맞서시다니. 인우는 달리면서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못하던 말을 낭자 덕에 해봤소.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한데 이상하게도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이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사시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으로 눌려 살던 이와 둘째로 눌려 살던 이가 이제 나란히 제 삶을 되찾으러 달리고 있었지요. 저 멀리 관아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먼저 달려간 이연아 씨가 애타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관아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먼저 달려온 이현아 씨가 관아 문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한 덕이었지요. 소문을 들은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부잣집 며느리가 싫은 종이었다더라. 그 집이 위조 문서로 남의 재산을 삼켰다더라. 온갖 이야기가 돌았지요. 이윽고 10월과 인후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현감 앞에 나아가 위조 문서와 이 빠진 도장을 내놓았지요. 뒤이어 소식을 들은 해주댁도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마침내 모든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현감이 위엄 있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 차례로 아뢰어라. 10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으나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저는 서 진사댁 몸종 10월이라 하옵니다. 이 집 황씨댁이 위조 문서로 여러 집안의 재산을 빼앗은 죄를 고하러 왔습니다. 해주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기에 몰렸어도 그는 조금도 죄를 인정할 낌새가 없었지요. 사또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한낱 종년이 아씨 행세로 우리 집에 잠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들킨 것입니다. 도둑년이 되레 주인을 무고하는 것이지요. 저 문서와 도장도 저것이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어찌합니까? 과연 뻔뻔했습니다. 해주댁은 끝까지 발뺌하며 오히려 10월을 도둑으로 몰았지요. 현감의 눈길이 10월에게로 향했습니다. 종의 말과 부잣집 안주인의 말, 그 무게는 예사롭지 않았지요. 증거가 없다면 10월이 도리어 무고죄를 쓸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10월은 차분히 위조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또, 이 문서들을 살펴주십시오. 여기 찍힌 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아의 인형과 맞대어 보시면 압니다. 진짜 관인은 획이 또렷하고 인주 빛이 고른데 이 도장들은 획이 뭉개지고 빛깔이 얼룩덜룩합니다. 관인을 흉내낸 가짜입니다. 현감이 문서를 관아의 진짜 관인과 대조했습니다. 과연 10월의 말대로 문서의 관인은 어설픈 위조였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해주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10월의 증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보십시오. 10월은 이 빠진 가문 도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관인이 아니라 어느 가문의 도장입니다. 귀퉁이가 이렇게 이가 빠져 있지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이 빠진 자리에 특유의 흠이 남습니다. 사또. 저 위조 문서들 한 귀퉁이를 자세히 보십시오. 똑같은 흠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현감이 문서를 살피니 과연 문서마다 그 이 빠진 흠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지요. 해주댁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 도장이 우리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계집이 지어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인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그 도장은 분명 저희 집 청지기 무성이 지니고 다니던 것입니다. 걔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으로 무성이 그 도장을 써서 문서를 만드는 것도 보았고요. 저는 이 집의 아들로서 부끄러우나 사실 그대로를 아뢰옵니다. 친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해주댁이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노려보았지요. 이누 너 이 어미를 죽일 셈이냐?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더는 남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후의 말에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10월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그것은 10월 자신조차 며칠 전에야 알게 된 기막힌 진실이었지요. 사또 이 도장에 얽힌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문 도장은
본디 이 집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정씨성을 가진 어느 양반가의 가문 도장이었습니다. 10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정씨 집안은 10여 년 전 바로 이 위조 수법에 당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위조된 문서로 죄인으로 몰려 아비는 옥에서 죽고 어미는 화병으로 죽었지요. 그 집 어린 딸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이 바로 저입니다. 관아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종인 줄만 알았던 처녀가 실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다니요. 10월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7살 그 밤 방문 틈으로 이 도장이 우리 집 문서에 찍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도 그 흠만은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 이 도장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제 집안을 삼킨 바로 그 도장이물요 사또. 부디 10여 년 묵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현감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된 관인, 이 빠진 도장의 흠, 아들의 증언, 그리고 10여 년 전 정씨 집안의 몰락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로 맞물렸지요. 이제 해주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우리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큰애 빚을 갚아야 했고 곳간을 채워야 했고 나는 잘못이 없어. 해주댁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제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집안을 지키려 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제 죄를 더 또렷이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려 남의 집을 무너뜨렸다는 그 뻔뻔한 셈속을요. 때마침 달아났던 청지기 무성이 관아 포졸들에게 붙잡혀왔습니다. 제 살기를 찾아 달아나다 덜미를 잡힌 것이었지요. 무성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었지요. 사또, 소인은 그저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위조 문서를 만든 것도, 정씨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다 마님의 명이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요. 주인과 하수인이 서로에게 죄를 미루니 진실은 오히려 더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현 아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씨는 그동안 10월의 부탁대로 이 집의 재산을 빼앗긴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두었지요. 아씨의 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하나와 중년 안악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 이분들은 몇 해 전 황씨 댁에 똑같은 수법으로 땅을 빼앗긴 분들입니다. 제가 어렵게 찾아 모셔왔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사또 소인도 그 위조 문서에 당했습니다요. 멀쩡한 제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지요.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문서가 멀쩡하니 소인만 미친놈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 도장의 흠, 소인의 문서에도 똑같이 찍혀 있었습니다요. 중년 안악도 눈물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하나둘 보태지자 황씨 댁의 죄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해졌지요. 10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집안의 피눈물이 걸린 일이었던 것입니다. 현감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지요. 황씨댁 안주인 해주댁과 청지기 무성은 관인을 위조하여 여러 양반가의 재산을 강탈하고 무고한 이들을 죽음에 죄가 명백하다.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10여 년 전 정씨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 빼앗긴 재산과 명예를 그 후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해주댁과 무성은 오라에 묶여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해주댁은 끌려가면서도 큰아들의 이름만 불러댔지요. 하지만 그 큰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름빚을 지고 도망친 그 아들은 어미가 옥에 갇히는 순간까지도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았지요. 평생 큰아들만 감싸고 둘째를 도구로만 여기던 해주댁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던 큰아들에게는 버림받고 도구로만 여기던 둘째의 증언으로 무너졌으니 참으로 얄궂은 일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10월은
10여 년 묵은 원한을 풀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씨 집안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지요. 종의 신분에서도 벗어나 다시 양반가의 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서 진사댁 마당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10월과 이현 그리고 인우였지요. 10월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현에게 내밀었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지요. 이현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아씨,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이건 우리 어머니 비녀잖아. 내가 잘 간수해뒀다더니. 10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요, 아씨가 몸져 놓으셨을 때 약값이 없어서 제가 이 비녀를 전당포에 잡혔었어요. 아씨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둘러댔지요. 죄송해요. 이제야 되찾아왔어요. 이현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이 바보야. 그게 뭐가 미안할 일이야. 너는 그 비녀값으로 내 목숨을 살린 거잖아. 어머니도 하늘에서 고마워하실 거야. 이현은 되찾은 비녀를 10월의 손에 도로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져 어머니 유품이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나를 지켜준 사람한테 가는 게 맞아.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10월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지요. 이윽고 이현이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월아. 아니 이제 정씨 아씨라고 불러야 하나? 넌 이제 양반가 딸인데. 10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아씨 저는 그냥 10월이 좋아요. 이 이름 아씨가 지어주신 거잖아요. 건불이라 천대받던 저를 10월이라 곱게 불러주신 그 이름이요. 저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봐주신 이름인걸요. 정씨 아씨라는 귀한 이름보다 저는 이 10월이라는 이름이 100배 1000배 더 귀해요. 이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지요. 그때 10월이 문득 오래전 서진사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제 것으로 깨달았지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른께서 하시던 말씀이요. 천이 지어진 이름도 곱게 쓰면 귀해지고 귀히 지어진 이름도 함부로 쓰면 천해지는 법이라고. 건불이란 이름도 제가 곱게 쓰니 10월이 되었고 해주댁은 귀한 안방마님 소리 들으면서도 그 이름을 함부로 써서 스스로 천해진 거예요. 이름의 값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거였어요. 인후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오. 나 또한 둘째라는 자리에 갇혀 살았으나 이제는 그 자리가 나를 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를 정하는 것이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봄볕이 낡은 마당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세월이 흘러 10월은 되찾은 재산으로 헐벗은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겪은 서러움을 알기에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인우와도 서로를 아끼는 좋은 짝이 되었습니다. 눌려 살던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봐주며 진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었지요. 이현 아씨와는 평생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이름 하나로 맺어진 그 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지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름은 지어준 이가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닌 이가 귀하게 만드는 법이라고요. 천하게 태어났어도 곱게 살아낸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값진 이름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